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629명으로 지난 3월 이후 9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청와대에서 부분 개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춘추관 연결해서 이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볼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 서울시 코로나19 현황과 대책 발표도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데 두 곳의 현장을 저희가 각각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춘추관 발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소식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확진자가 지금 629명으로 지난 3월 이 대구 경북 1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발표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 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입니다.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 주기별 사회 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입니다. 참여정부 인사수석, 또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이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 사회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입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와대의 이 4개의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발표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코로나19 현황과 이 대책 발표를 현장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바로 내일 12월 5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 12월 8일부터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야간 시간 감축 운행이 서울 지하철의 구간에서도 연계되도록 국토부, 코레일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 시간을 24시에서 23시로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 출기관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8일부터 2분의 1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민간 부분도 2분의 1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에 강력 동참하도록 서울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참해 주신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에 감사드리며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미사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즐거운 성탄을 위해서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절기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 소규모 단위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병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20시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1.2%이고 서울시는 79.8%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61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3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8개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 총 1,473병상을 운영 중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098개,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93개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각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 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병상도 다음 주 월요일 3개 병동 80일 병상의 시립동부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 시립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107개의 일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유휴 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 병상도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12월 10일 48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이렇게 총 3곳에 150개의 컨테이너형 임시병상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을 필두로 다음 주면 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의 중심인 수도권, 특히 전국의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서울의 확산세를 조속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결단을 했습니다. 목표는 2주 내 1일 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각종 생활의 불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시민이 한 팀이 되어 뜻과 실천을 모은다면 코로나 확산의 불을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과 함께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항상 방역 당국에 협조해 주시는 성숙한 서울 시민 여러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멈춤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비상방역대책 발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 600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 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291명이 나왔는데요. 이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살펴봅니다. 김민정 기자, 이 오전에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9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00명 선을 넘은 건 9개월 만인데요. 지난 3월에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의 여파로 1차 유행이 일어났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629명 가운데 600명이 국내 지역 발생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 발생이 291명, 해외 유입은 4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 상황을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전체의 38%나 됩니다. 경기도도 23.9%나 돼서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향을 보면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까지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확진자 가운데 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상당히 걱정이었는데 여전히 높습니까? 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살부터 39살까지의 확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0월에는 22.3%였는데 11월에는 28.7%로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사흘 동안에는 전체 32.3%가 20, 30대 확진자였습니다. 전국적인 소규모 감염에 더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젊은 층의 치명률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누계 그리고 치명률을 보면 20대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치명률이 0%입니다. 30대도 사망자가 2명 나와서 치명률이 0.04%입니다. 하지만 무증상자가 많은 이 젊은 층 중심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 이게 다시 고령층에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50대부터 이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80살 이상이 되면 치명률이 17.88%에 이릅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집단 발병, 그리고 먼저 확진된 사람을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네, 날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서울시는 식당과 콜센터,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발표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에 이 모든 활동을 멈추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대책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한 대형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식당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이후 직원과 방문자 가족 등 지금까지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방문객들이 장시간 식당에 머무르며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7명 늘었고 중랑구 병원 관련 확진자도 10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600명대로 증가하자 정부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연말 연시 모임이나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연말 연시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12월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수능 이후 이어질 대학별 전형과 관련해 방역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주말 20만 7천여 명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이동한다며 수능 방역의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전국에 348개 권역별 시험실을 확보하는 등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오늘 22일까지 대학별 집중 관리 기간을 정하고 지자체, 대학, 보건소와 대학 인근 등에 대해 집중 방역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대전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시험 감독관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그 밖에 호프집발 집단 감염도 계속 번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대전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전날인 그젯밤 수능시험 감독관을 맡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5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교사의 아들과 접촉한 어린이집 30대 교사와 원아가 밤사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수능 직전 감독관을 맡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1명과 처음 확진된 교사의 일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선 호프집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10대 아들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의 가족 5명이 연쇄 감염되면서 대전 호프집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호프집에서도 앞서 나온 확진자와 지난달 28일 옆 테이블에 있었던 4명을 비롯해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산에서는 또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1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협력사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벌였습니다. 공주에서는 푸르메 요양병원과 관련해 확진자 4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56명까지 늘었습니다. 홍성에선 서울 탁구장 집단 감염 관련 마포구 확진자의 배우자와 경기도 의정부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됐습니다. 보령의 경우 70대와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확진됐고 계룡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확진자 30명이 더 나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원격 수업 끝에 치러지면서 재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설명인데요. 역대 최저인 수능 지원자 수와 또 높은 결시율 등이 올해 입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량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거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영어 같은 거는 원래 난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잇따라 실시됩니다. 오늘은 숭실대 수시 논술고사와 고려대 수시 학교 추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비대면 면접고사가 열립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건국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논술고사를 진행합니다. 교육당국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대학별 평가를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됐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강압 수사 여부를 살피기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이모 부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측근입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달 말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숨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감독실에서 이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폭언 등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전에 이 씨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어젯밤 사망이 확인된 뒤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본격 심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며 이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앞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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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산업부 국장 과장급 공무원 3명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관련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4.6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울이 4도, 광주가 7도, 부산이 11도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영하 2도 등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을 고비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 그 밖에 강원 산지와 영남, 수도권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대구가 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서울에 멈추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